안녕하십니까, 황현택입니다. 네. 점잖한가 봐 다들. 나 이런 박수 가지고 공연 안 하는데. 다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쪽에는 왜 박수 안 치노? 다시 갑니다. 안녕하세요. 함성과 같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학교 이렇게 일찍 와요? 많이 졸리죠? 좀 있으면 방학이에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지나면 되니까. 예. 오늘 제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비전과 꿈을,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가 라는 주제로 재미있게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을 준비 됐습니까? 네. 나는 잠이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자야 되겠다, 그럼 주무세요. 근데 아마 잘 수가 있을까 싶어. 자, 먼저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노래로 한 곡 들려드리고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정말 삶의 스토리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하려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를,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것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너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휠체어를 탔잖아요. 휠체어가 멋있지 않아요? 간지나죠? 뭐 가리하다고? 뭐 요즘 가리한다 그러나? 까리? 제가 다쳤어요. 언제 다쳤냐? 26살이에요. 26살 전에 사진 한번 보십시다. 키 180에 저때 바바리 코트가 유행했을 때 딱 입고 나가면은 모든 여성들이 나를 좋아했어. 안 믿긴다고? 상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에? 그랬던 저였어요. 꿈도 많았고 멋진 남자로 이 세상을 한번 당차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저는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성격도 좀 소극적이었고 뭐 별로 장점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근데 엄마가 좀 많아요. 엄마가 5명이에요. 혹시 엄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필요해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가 내 같은 경우에 내 이야기예요. 부모가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았어. 근데 그때는 돈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법이 뭘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가 있을까? 왜? 돈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미래를.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예. 돈 싫어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따가 이야기 해줄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공부를 나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저 아저씨 태극기인가? 아니 너 그때 공고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취업을 잘 돼버려가지고 공고를 졸업을 하고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포항에 있는 포스코에 입사를 하게 돼요. 우리 동네에서는 대기업에 내가 처음 들어갔어요. 대기업이 굉장히 좋아요. 조건도 복지도 여러 환경이 좋아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을 즈음에 형님께서 건설업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86년도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됐고 88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건설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건설 하는 분들이 돈을 갈구리를 막 끌 정도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형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대기업 다니면서 언제 큰 돈을 벌겠냐?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벌지.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포스코를 그만두고 건설을 시작하게 됐어요. 건설을 시작하자마자 첫 출근을 했는데 사장 동생이고 하니까 쉽게 일을 하고 쉽게 돈을 벌 줄 알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현장부터 가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삽질부터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야.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되려면은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 일을 하기 시작했죠. 무진장 힘들었어요. 파일이라는 크레인으로 파일을 받는 그 전봇대 같은 기초공사를 하는 파일을 박는데 그 디젤 한마라고 그걸 망치처럼 팡팡 쳐서 박는데 그 밑에서 일을 하면 그 기름이 다 튀어가지고 점심때 밥 먹고 나면 이빨만 하얘. 시큼해가지고 식당에서 사람들이 받질 않아. 식당 주인들. 그렇게 척박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게 일을 열심히 나갔고 크레인 기사가 됐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급여가
크레인 기사 봉급이 260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아, 돈이 이렇게 잘 벌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제가 거래처에 가서 이제 CEO가 되기 위해서 격리도 배우고 영업, 뭐 관리, 계약 모든 업무들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처에 가서 계약을 쓰러 거래처에 갔는데 소장이 안 와요. 근데 저 끝자락에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을 만납니다. 네. 그 여인을 하고 그 시기 해가지고 둘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결혼을 날짜를 잡았어요. 제 나이 그때 26. 저희 아내 나이 23. 청춘들이 만났어요. 뜨거운 청춘들이. 함께 결혼식을 앞두고 함께 지내게 되면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저희 아내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날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왔어. 현장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저희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그만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가지고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래.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 오늘 비도 오고 하니 운전 조심하고 일찍 들어오세요.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리고 저는 이제 크레인을 조정을 하고 있었어. 조정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으로 와이어로 전봇대 같은 콘크리트 파일을 땅에 꽂는 기초공사 과정이었어. 그 파일이 길이가 10m에 둘레가 80cm. 어마어마하게 크죠.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돼요. 콘크리트 파일이었어요. 그 파일을 밑에서 와이어로 묶어줘서 쫙 당겨서 땅에 꽂는 순간이었는데 70도 각도에서 그만 와이어가 끊어져요. 그리고 제가 조정하고 있던 운전석으로 날아오거든요. 피할 사이도 없이 1톤이라는 파일이 운전석을 팍 쳤고 저는 피한다고 머리를 숙인 순간에 그 파일을 맞는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대수술을 받으면서까지 11일 동안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11일이 지난 아침에 제가 기적처럼 눈을 떴답니다. 눈을 떠서 침상 끝에 저희 아내를 보니까 울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 기도에 힘에 힘입어 제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웬일입니까? 그때 크레인 사고로 이 다쳤던 허리가 작두로 잘린 듯한 고통, 얼마나 아픈지 하루 이틀 3일 4일 잠을 못 자겠어요. 몰피나 마약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이 가시지 않아요. 그렇게 그 사고로 저는 너무너무 힘든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한 6개월 10개월 치료하고 뼈가 붙듯이 치료하면은 뭐 멀쩡하게 회복해서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감각이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대소변은 컨트롤이 안 돼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런 상황. 아직도 저는 양아지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다리에 힘이 축 쳐져. 어린 아기들처럼. 배꼽 이하로 상반신만 감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 안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점심을 잘 못 먹는지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병원이니까 가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치고 입원한 지가 4주가 됐는데 임신 5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뭐가 된 거예요? 임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 용어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아시죠?
내가 어린 아기가 생기는구나. 근데 그게 기쁘지가 않아. 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다른 주위가 환경이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기를 덜쳐업고 간병을 하다가 도저히 힘드니까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모시고 와서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이 떨어졌어요. 강영택 씨는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 더 이상 치료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갔어요.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저는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장애인 간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그놈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 알지만 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지 않고는 하루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6개월 동안 술을 먹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오후에 못 나가니까 저녁에 9시, 10시에 나가서 새벽이 맞도록 술을 먹고 깊은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만취가 돼서 그 강에 뛰어내리려고 손을 난간을 잡고 뛰어 넘어가려고 해도 이 마비된 다리가 움직이지질 않으니까 거기를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차에 치여서 죽고 싶어서 차도에 뛰어들면 한국 사람들 운전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피해서 가버려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도 6개월이 지난 그때 술에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팔뚝만한 애기가, 돌도 지나지 않은 애기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저를 쳐다봐요. 내 마음속으로 이놈이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옆에 자고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놈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남편 없는 여인으로 또 힘든 삶을 살겠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줘야 되구나. 그게 아빠고 그게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내가 교회라는 데를 가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봐라. 그 속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남들하고 불공평하게 나는 다치고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느냐라는 게 나는 너무너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인 전체가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술을 먹고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술을 먹고 취해서 넘어오는데, 집에 오는데 술 취해서 그 추한 모습을 제가 보는 순간에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병신인데 정말 병신 노릇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순간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죽음과 삶이라는 게 있는 건지 좀 알려달라고 순간적으로 그냥 넋두리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태어난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삶과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없겠더라고요.
왜 안 그래도 불편한데 휠체어를 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비장애인하고도 다치지 않는 멀쩡한 분들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재활을 목적으로 만나게 됐던 게 휠체어 테니스였어요. 테니스를 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잊어먹게 돼요. 그 안에 열정을 토하고 땀을 뿔뿔 흘리면서 내 안에서 있는 상처를 지우고 싶었어요. 휠체어를 미는 그 에너지가, 힘이, 상처가 해소가 되고 아픔이 씻겨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재미로 했던 것이 정말 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했던 것이, 선배들을 보니까 국가대표가 돼서 해외를 나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고 전 세계를 투어를 다니는 거야.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네. 그렇게 해서 휠체어 테니스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태극기를 단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공을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삶이 너무너무 당당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테니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선배들보다 3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 선배들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선배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동했는데 저는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7시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9시 10시까지 공원을 휠체어에다가 자동차용 폐타이어를 묶고 돌기 시작을 했고, 하루에 그 이삿짐 그 센터에 가면 박스에 공이 하나가 500개가 담기거든요. 그걸 5박스를 쳤어요. 그러면 하루에 2,500개를 치는 거예요. 서비스 연습을 하루 아침 저녁으로 2박스씩 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국가대표는 뭐 국가대표예요. 8강, 4강도 못 올라가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영대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저를 일본에 제대로 휠체어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를 한번 갔다 와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네? 돈이 기천만 원이 드는 건데. 그렇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녁을 먹고 돈 봉투를, 신문지에 쌓이는 이렇게 두꺼운 돈 뭉치를 꺼내놓고,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 돈이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 제가 다치고 받은 보상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날아가게 됐죠. 세계적으로 휠체어 테니스에 대해서, 휠체어 테니스를 미는 법, 공을 치는 법, 방향, 식이요법, 세계적으로 프로 선수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시스템 안에서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휠체어를 밀면은 아무렇게나 밀고 아무렇게나 공을 쳤어요. 근데 거기서는 휠체어가 항상 멈추지 않게끔 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코치가 공을 던져주면은 공을 포핸드를 치고 돌고 반대로 가서 백핸드를 치고 휠체어가 이렇게 멈추지 않게끔 계속 이 패턴으로 움직여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을 어떻게 치냐면은 코치가 공을 던져주면은 가서 공을 치고 뒷바꾸 해가지고 반대로 가서 치는 거야. 그러니까 템포가 얼마나 느리겠어. 그렇게 아주 고학적인 시스템 안에서 운동을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날아온 그때 해 때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선발전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16강, 8강 껌이야, 4강까지 껌이야, 결승전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그 친구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애가 운동에 끼가 있을 뿐더러 열정이 대단해. 일단 눈부터 달라. 애가 눈, 코, 입 다 몰렸어. 예. 그 친구하고 장장 3시간 50분을 결승전을 했어. 첫째 세트 6대7로 졌어. 둘째 세트 타이브레이크 가서 7대6으로 제가 이겼어. 마지막 세트, 파이널 세트에 가서 3세트에 가서 6대6까지 올라가게 된 거야. 타이브레이크라고 7점이 먼저 2점 차이로 7대5가 되면은 윈하는 거예요. 윈 되는 거예요. 근데 타이브레이크로 10대10, 12대12, 13대13, 14대13, 15대13으로 제가 그 친구를 이겨버렸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라켓 던지고 휠체어 뒤로 넘어가서 자러 구르고 올라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자빠질루야 막 하면서 태극기를 딱 다니까요 어깨가 바로 들립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죠? 태극기가 딱 달리는 순간에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명 눈빛이 달라져. 예. 국가대표가 되면 여러분 아시죠? 유니폼, 스폰서, 예? 운동하는 비용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춥고 배고프게 운동했던 내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어 생활을 했어요.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국 테니스 불모지에서. 예. 아시안 게임 가서 동메달도 따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애틀랜타 올림픽을. 운동을 마치고 테니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경사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만 앞바퀴에 돌 같은 게 걸렸는가 봐요. 휠체어가 앞으로 굴러버렸어. 손을 짚었는데 손가락이 박살이 나버렸어. 이 중간 손가락이 움직여지질 않아. 테니스 라켓을 잡을 수가 없었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어떻게 이루어온 국가대표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또 놓이게 하냐고. 하나님 나 싫어하냐고. 왜 죽는다고 했을 때 냅두지 왜 살리냐고. 다리도 못 쓰지, 팔도 못 쓰지. 그때 눈에 망막방해가 와서 눈도 안 보였어. 몸에 살아있는 감각이라는 건 한 군데도 없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한 군데 살아있더라고. 어디가 살아있어요? 예, 입이 살아있어. 예. 아, 이제는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예? 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하게 됐고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 그러면서 아, 내가 노래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어느 병원에 콘서트를 갔는데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날씬 돌아와 노래를 다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 소리를 내지? 나도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찬양도 저런 소리로 하면 얼마나 멋질까? 뭐든지 멋있어야 하고 싶잖아. 그렇게 그 성악가한테 가서 저 성악 좀 하려고 그러니까 좀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이 양반이 다짜고짜 장애인이 어떻게 성악을 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냐면 기도 한번 해보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기도하고 오면 가르쳐 줄래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또 성격이 있잖아요. 사람이 성격이 있어야 돼. 뭔가를 하려면 제가 금식 기도를 내가 며칠을 해야 될지 모르게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입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1년 동안 이태리 가곡 한 곡, 독일 가곡 한 곡을 준비를 했어요. 매일 그 이태리 발음을 외우기 시작했고 음정 리듬을 부르기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콧소리 먼저 배우라 그러더라고. 두 손, 목 안을 열고 두 손, 꼭 미친 사람처럼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려면. 그때 제 나이 37. 여러분 고3들 있죠? 예. 젊어서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37에 2차 방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함수를 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잊어먹어. 국사, 영어 해야 되는데 밥 먹고 나면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시작하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기적적으로 제가 음대 실기 1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이 OT라고 아시죠?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환영회를 갔는데 저쪽에 바리톤이야. 이놈이 나를 부르는데 학생증인가 봐. 아저씨 일로 오세요. 일로 오래. 뭐라고? 아저씨래. 4년 동안 아저씨 소리 듣겠어.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인사하는데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랬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큰형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 새끼들이 1학년 때는 큰형님을 불러주더라고. 2학년 올라가니까 큰 자를 빼. 그럼 뭐가 돼요? 형님. 3학년 올라가니까 님자를 빼. 형. 4학년 올라가니까 어이 야 막 먹으려 그래. 막 먹었지 뭐. 걔들을 20살, 저 37. 4년 동안 학부 생활을 했어. 네. 그 또한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어요. 4년 동안 졸업을 딱 하고 나면은 성악가 황영태가 돼가지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에서 멋진 독창회를 할 줄 알았어. Partiamo nel Londini dal mio paese fre. 이렇게 멋있게 독창회를 할 줄 알았어. 근데 세종문화에서 불러줘 안 불러줘? 안 불러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불러주지. 근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더라. 그게 바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곳, 병원이었어. 병원에 가서 오늘처럼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하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 후배가 저한테 찾아왔어. 울면서 선배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늘이 나한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야. 아픔과 어린 환경에 좋지 않는 삶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세상이 왜 태어나는지 기도를 했을 때 성경 66권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면서
내 삶을 여정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명감으로 내가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가실 때 내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영생의 삶을 있다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승리를, 그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장애가 나의 삶을 어렵게 할 수는 없다. 이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정신이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법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많은 도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예, 이 나와 있나요? 스킨스쿠버, 승마,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캠프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을 뿐. 근데 다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돼. 축구가 안 되더라고. 근데 와이프가 옆에서 한마디 더 해. 족구도 안 되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 세상이 도대체 뭘까?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우리 고민이 있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걸 정답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를 만들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하늘만, 그 하나님만이 나를 아는 거였었어요. 남들을 돕기 시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희귀 난치병 어린이를 돕겠다고 전국 1522km를 휠체어를 밀고 버스킹을 해가면서 성금을 모아서 죽어가는 희귀병 어린이를 돕기 시작했고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프로야구, 방송, 라디오, 콘서트, 평창 개막식 때 애국가 제차, 시골의 촌뜨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내가 이런 좋은 자리에서 콘서트를 하고 휠체어를 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장애인이 부족한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던 그 이유입니다. 누구는 부모가 돈이 많고 빼기 좋고 금수저, 우리는 뭐예요? 백수저예요. 백수저. 맞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에 인생의 나를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고민이 있죠. 그냥 살다 보면은 뭐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 들어가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이루실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찾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찾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저 백지에서, 또 찢어진 백지에서, 하반신 마비된 백지에서 저를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아까 돈을 이야기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통해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인생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의 탤런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4살 때부터 제가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네 하고 싶은 일 찾아보라고 백지에서 던져놨어요. 축구도 해보고, 야구도 해보고, 골프도 해보고, 테니스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다 시켜봤는데 결국에는 음악을 하더라고요. 지금 기타리스트예요. 조만간에 TV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얼굴이 내 닮아서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제 37에서 수능을 보고 음대를 들어가서 늦게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17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답을 찾고 그 안에 이 세상을 사는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게 누구인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좋지 않은 어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장애를 입고 힘겨운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손주도 있고 아들이 결혼을 해서 사돈이 생겼어요. 참고 견디고 살아온 삶이 지금의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아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진리를 찾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덕신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오늘 저의 강연을 듣고 살아가면서 어느 한 자락에 힘든 시간이 있으면은 형을 생각해 주세요. 오빠를 생각해 주세요. 아, 영택이 오빠도 저렇게 살았는데, 영택이 형도 저렇게 살았는데, 힘들 때, 공부하고 뒤질나게 힘들 때 나 좀 생각해 줘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덕신고등학교 우리 교장선생님,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노래를 한 곡을 해야 되겠죠? 네. 원래 저는 25분에 딱 마치려고 그랬는데 살짝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이 태양처럼 밝고 빛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수입니다. 오솔레미요. 같이 갑시다. 박수로! Severiano
festa, che l'aria fresca pareggia una festa, che bella cosa giornate sole. Stai fronte a te. Bravo Eugenio! Bravo! 온 나의 태양 너 참아로 고풍우 지나는 고도우 찬란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빛인가 Sign from the other, sign from the other. 자, 여러분, 저기 인증샷 한번 같이 해봅시다. 좋아요? 사랑해요 한번 할까요? 예? 됐죠? 자, 다같이 우리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합시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황영태 성악가님 정말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과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퇴장하실 때 의자는 그대로